잠시 후 행복한 아침에서는 국민의 공분을 산 사건을 들여다보는 분노 유발자들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똘똘한 자산 관리 비법, 뭐니 이어집니다. 저희는 광고 후에 돌아올게요.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예인입니다. 오늘은 8월 6일 화요일인데요. 얼마 전에 태권도장에서 관장의 아동 학대로 인한 5살 아이의 사망 사고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훈육이라는 이름의 폭력이 이 학원뿐이 아니고 다른 학원에서도 일어났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에 대해서 깊이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노 유발자들에서 준비해놨습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은 출가한 딸이 합가를 원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생각보다 주의해야 할 점이 많다고 하는데요. 오늘 뭐니에서는요. 딸이 합가를 원합니다. 어떡할까요? 라는 사연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화요일 행복한 아침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네, 화제 이슈를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모닝 브리핑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첫 번째 이슈부터 전해주시죠. 네, 연일 35도를 훌쩍 넘나드는 찜통더위에 각종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주말 사이에만요, 5명이 숨지는 등 올 들어 이 폭염더위로 인한 사망자가 13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전력 사용량도 크게 늘면서 각종 정전사고, 또 화재사고도 잇따르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밖에 잠깐 서 있는 것도 정말 어려울 정도로 폭염, 뜨거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한낮에는 야외 외출해 보면 좀 숨이 잘 쉬어지지 않는다는 생각까지도 드는데요. 피해 상황을 자세히 좀 전해주시죠. 네, 우선 인명피해 상황부터 전달을 해드리면요. 지난 3일입니다. 광주의 한 아파트 인근 밭에서 일하던 80대 여성이 의식을 잃어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지고 말았습니다. 당시 여성은 이 열경련 증상을 보였고요. 체온은 42도로 측정이 됐다고 합니다. 같은 날 경남 창원과 창녕에서도 50대와 70대 여성이 각각 밭과 갓길에서, 또 지난 4일에는 전남 순천에서 90대 노인 2명이 폭염으로 인해 숨졌습니다. 모두 이렇게 실외에서 작업을 하다가 이런 사고가 난 건데 폭염이 이어질 때는 쉬어야 되는 건데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실내에서는 24시간 동안 냉방기기를 돌리다 보니 전력 관련 사고도 있었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이 무더위가 이제 계속되다 보니까 전력 사용량이 크게 늘면서요. 각종 정전 사고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 대전의 한 야구장에서는 2회 말 갑자기 전광판과 조명이 꺼지는 정전 사고가 있었고요. 또 광주 남구에서는 일대 아파트 단지 6곳에서 전기가 끊겨서 2시간 동안 무려 3천여 세대가 전기 없이 열대야를 견뎌야 했습니다. 어제 오후도 전력 사용량이 최고조에 이르렀다 이런 뉴스 봤었는데요. 이 수급에 의해서 이 과부하가 걸리니까 화재 사고가 또 잇따르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에어컨 양이 급증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실외기 화재 사고도 잇따르고 있는데요. 어제 오전 7시 45분쯤 서울 마포구 아파트 에어컨 실외기에서 불이 나서 이곳에 살던 여성이 병원으로 옮겨지는 그런 사고가 있었고요. 지난 3일에는 부산의 한 아파트 실외기실 화재로 3천만 원가량의 재산 피해가 나기도 했습니다. 같은 날 오후에는 대전의 한 아파트 외부에 실외기에서 불이 나서 전소됐고요. 또 충남 당진시의 한 음식점 에어컨에서도 불이 나는 등 화재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전문가들은 에어컨 실외기가 과열되지 않도록 사용자들의 이 주의를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덥다 더워뿐이 아니고 이렇게 우리 주변에 살펴볼 일이 또 많이 있습니다.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서울대, 고려대 등 수도권 대학을 중심으로 수백 명 규모의 연합 동아리를 조직해서 마약을 유통, 투약한 조직들이 검찰에 의해서 적발이 됐습니다. 이 마약을 판매한 주범 A씨 같은 경우에는요, 연세대학교를 졸업하고 카이스트 대학원에 재학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위 명문대 학생들이 마약을 조직적으로 유통하고 투약을 했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소식이었어요. 그렇습니다. 검찰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요, 이들은 2022년 12월
6월부터 1년 동안 주범 A씨가 만든 동아리에서 만나서 마약을 구매해서 최대 10수차례 정도 투약을 했다고 합니다. 주범 A씨 같은 경우에는 이 동아리에서 만난 여자친구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 또 이 성관계 영상을 촬영해서 유포하겠다라고 협박한 혐의와 이 마약 매수, 투약 사실을 신고하려던 가상화폐 세탁업자를 허위 고소한 이 무고 혐의까지 받고 있습니다. 이에 검찰은 어제 이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30대 남성, 이 주범 A씨 등 대합 연합 동아리 회원 4명은 구속 기소했고요. 2명은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그리고 마약류를 단순 투약한 대학생 8명 같은 경우에는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동아리 자체가 마약 투약을 위해서 만들어진 동아리다 이렇게 보는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검찰이 수사한 결과 이들은 이 주범 A씨 같은 경우에는 2021년에 이 친목을 목적으로 동아리를 결성했고요. 동아리에 가입하면 고급 외제차, 고급 호텔, 뮤직 페스티벌 등을 무료나 저가로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홍보했다고 합니다. 실제 마약을 팔아서 얻은 이익으로 호화 파티를 열어서 회원 수는 단기간에 300명까지 늘어났다고 하고요. 하지만 이 동아리 설립 당시부터 마약 유통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다라고 검찰은 파악을 했습니다. 주범 A씨는 2022년 11월 호기심으로 마약을 처음 접했고요. 이후에 가깝게 지내던 동아리 임원진에게 권해서 확대됐다라는 것이 검찰이 설명한 이 범행의 동기, 배경입니다. 이 검찰은 이 주범 A씨가 지난해에만 1,200만 원의 가상화폐를 이용해서 마약을 구매한 것으로 보고 전자지갑을 돈결해서 이 수익 부분을 박탈을 했고요. 구매한 마약류 더 많을 것이다라고 보고 검찰은 추가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남은 회원들에 대해서도 마약 혐의가 있는지 계속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학 동아리에까지 이제 마약이 침투했습니다. 이게 어디까지 들어가 있는지 모르는 마당이니까 특단의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지난해 자영업 폐업률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만큼 명세의 소상공인들의 경영난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지난해 주유수당 미지급 신고 건수가 역대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많은 고용주들이 주유수당을 제때 지급하지 못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자세히 좀 전해주시죠. 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요. 2023년 주유수당 미지급으로 이 지방 노동관서와 고용부 홈페이지를 통해서 진정, 고소고발된 접수 건수가 모두 202건이라고 합니다. 이 수치를 좀 비교해 보면 지난해 138건에 비해서 무려 46.4%가 증가한 수치입니다. 그런데 임금체불 신고로 신고가 접수된 경우에도 대부분 이 주유수당 미지급도 포함되어 있어서 실제 이 주유수당 미지급 신고 건수는 이 실제 수치보다 더 높을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주유수당을 주지 못할 정도로 자영업자들의 영업 지금 갈 곳을 잃을 정도로 심각하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무 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요즘 어떤 현상이 벌어지고 있냐면 주유수당 지급을 회피하기 위해서 이른바 이 쪼개기식 알바라는 초단기간 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주가 크게 늘고 있다고 합니다. 주 15시간 이상 아르바이트생 1명을 고용하는 게 아니라 주 15시간 미만 아르바이트생을 여러 명 고용해서 시간을 나눠서 일하도록 하는 이 쪼개비 알바 방식을 선택하는 사업주들이 늘고 있는데요. 실제로 강원도 춘천의 한 편의점주는 주유수당을 주면 주 5일을 근무해도 주 6일만큼의 인건비가 든다라면서 가뜩이나 경기도 힘든데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단기간 아르바이트 고용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이렇게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직장에서 나오게 되고 나와서 한 1년 정도 다른 일 없이 있다 보면 뭐라도 해야 되겠어서 간단한 자영업이니까 할 수 있겠지 하고 차리거든요. 근데 이렇게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도와야 되나 싶은데. 다음 이슈 가죠. 네, 오늘부터 서울 광화문과 숭례문 일대 42개 카페에서 일회용 컵을 반납하시면요, 개당 100원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환경부와 서울시, 서울 중구와 종로구, 또 자원순환보조금 관리센터는요, 오늘부터 12월 31일까지 일회용 컵 회수 시범 사업을 진행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또 재활용을 하기 위한 방안으로 보이는데요. 참여 방법이 궁금합니다. 네, 이 서울 광화문과 숭례문 일대에 설정된 이 에코존 내 카페를 이용하시면요, 일회용 컵 반납하고 100원
100원은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돌려받으시려면 어플리케이션을 먼저 휴대전화에 설치하셔야 되는데요. 이를 통해서 1인당 하루 최대 20개까지 반납하실 수 있습니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2,000원이죠. 이 반납은 매장에 설치된 회수기를 통해서 이루어지고요. A 매장에서 받은 컵을 B 매장에서 반납하는 교차 반납도 가능합니다. 또한 이 서울시청 서소문청사와 종로구청에는 일회용 컵 무인 회수기가 설치되고요. 또 에코존 내 버스 정류장 30곳에는 일회용 컵 전용 회수함이 마련됩니다. 다만 이 회수함을 통해서 일회용 컵 반납하시면 100원을 돌려받을 수 없다고 하니까요. 이 카페에 설치된 이 회수함 좀 이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회용 컵 같은 경우에는 이 화장지나 이 섬유로 고품질 재활용이 가능하지만 그간의 이 분리배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문제점이 있었는데요. 이 시범 사업을 통해서 분리배출 효과가 좀 높아질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시범 사업이 잘 시행이 되고 이게 전국적으로 확대가 돼서 일회용품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저희가 앞서 찜통 더위가 이어지면서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라고 전해드렸는데요. 오늘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마지연 기상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상암동에 나와 있습니다. 더위가 사그라들 기미가 안 보입니다. 프로야구 사상 최초로 폭염 때문에 경기가 취소되기도 했고요. 또 일부 경기에서는 관중들이 온열 질환으로 실려가기도 했습니다. 한라산 정상을 제외한 전국에 폭염특보가 내려졌습니다. 폭염 안전지대였던 태백마저 뚫린 건데요. 온열 질환 걸리지 않도록 수분 섭취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어제만큼이나 덥겠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은 33도 예상되고요. 청주는 34도, 대구는 3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네, 소나기 구름이 강하게 발달하고 있습니다. 대기가 불안정한 데다 남서쪽에서 덥고 습한 공기가 밀려왔기 때문인데요. 현재 중부 곳곳으로는 호우특보도 내려져 있습니다. 아침까지는 경북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겠습니다. 그 밖에 전국에도 시야가 답답한 곳이 있으니까요. 출근길 조심해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네, 어제 극심한 폭염 속에 폭우가 찾아온 곳이 있는데요. 일부 전남과 경북에서는 1시간에 100mm가 쏟아졌습니다. 모레까지 강한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어서 장마가 끝났다고 방심하면 안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범죄자들이 제대로 된 죄값을 치를 때까지 우리의 정당한 분노를 하나로 모아보겠습니다. 분노 유발자들 이고은 변호사 그리고 신인선 씨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달 12일입니다. 경기도 양주의 한 태권도장에서 5살 아이가 중태에 빠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마 온 국민이 이 아이가 일어나기만을 바랬을 텐데요. 하지만 아이는 병원으로 옮겨진 지 11일 만에 결국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사인이요, 질식에 의한 뇌 손상이었다고 전해졌죠. 네, 태권도 관장이 말아넣어서 이렇게 세워놓은 매트에 그 아이를 거꾸로 놓고 방치했다는 기사를 제가 봤는데요. 이 고작 5살짜리 아이한테 이게 무슨 짓입니까? 저도 사실 초등학생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입장으로 정말 너무 화가 나는데요. 그야말로 이 멍석말이를 해서 아이를 거꾸로 세워놓는 학대를 했고 결국 아이가 사망하는 끔찍한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검찰은 관장 A씨를 아동학대 범죄에 관한 특례법상에 이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가 이 피해 아동이 사망하는 상황에서 아이에 대해서 이 피해 아동 사망에 따라서 죄명을 학대치사죄로 변경했습니다. 네, 관장 A씨는 장난이었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장난이었든 훈육이었든 중요한 사실 하나는요. 정말 하루아침에 너무나 소중한 아이가 세상을 떠났다는 부분입니다. 오늘의 분노 유발자 바로 공개합니다. 오늘의 분노 유발자는요. 훈육이란 이름의 폭력입니다. 네, 사건 당시에 아이가 의식을 잃었어요. 그러니까 이 가해자가 급히 이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갔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한번 짚어주시죠. 네, 관장의 진술에 의하면요, 이 5살 아이를 말아놓은 매트 사이에 그 거꾸로 넣어놨는데 아이가 숨을 쉬지 않자 같은 그 건물에 있는 의원의 아이를 데려갔다고 합니다. 관계자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원장님이 시켜서 연락하고 그 사이에 저희도 일일이 연락한 걸로 알고 있어요. 순간 지금 그랬다고 합니다. 결국 관장은 현장에서 긴급 체포됐고 지난달 14일 구속영장이 발부됐는데요. 고의성 여부와 추가 아동학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그 어린 친구한테 말이죠. 도대체 왜 그런 걸까요? 그러니까 유족들의 주장 내용을 먼저 살펴보면 이 A 씨는 가만히 있던 아이의 다리를 잡아서 이 매트 위에 2바퀴 정도 빙글빙글 돌리다가 세워져 있는 매트에 아이를 거꾸로 넣었다고 합니다. 근데 관장 A 씨한테 경찰이 왜 그랬냐라고 물으니까 이건 학대가 아니라 장난으로 그랬다라고 관장은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서 지금 관장 A 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건데요. 그런데 수상한 점은 이 관장 A 씨가 피해 아동 B군이 병원으로 이송된 뒤에 범행 장면이 녹화된 이 CCTV를 삭제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아이가 병원으로 이송된 뒤에 급히 CCTV를 지웠을까? 아마도 자신이 한 행동이 아동학대라는 사실을 본인이 인지했기 때문에 그 범행 장면이 고스란히 녹화된 이 CCTV를 모두 삭제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을 봤을 때 아동학대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이 관장에 대해서 물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이 경찰은요. 목격자의 진술 등을 토대로 이전에도 아동학대 정황이 있었다라는 점, 또 이 관장에게 고의성은 있지 않았나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유소년기에 가장 많이 다니는 학원이 태권도장이죠. 네, 그렇죠. 근데 태권도장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부모는 억장이 무너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아이가 제발 깨어나기를 저희도 기도했지만 결국 돌아온 건 이 아이의 사망 소식이었습니다. 사망 원인이 질식에 의한 뇌손상이었죠. 말 그대로 숨을 못 쉬어서 아이의 장기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해서 결국 사망에 이르렀다라는 결론입니다.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던 이 피해 아동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자 유족 측이 병원과 협의를 해서 결국 연명 치료를 중단했다라고 하는데요. 이 중간에 아이가 살려달라, 꺼내달라라고 그렇게 외쳤어도 관장 이 말을 무시했다고 하고요. 심지어 이를 도와주려고 하는 아이들한테도 꺼내주지 마, 도와주지 마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얼마 후에 다른 사범이 와서 아이 상태를 봤을 때 이미 아이 숨을 쉬고 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 유족들에 의하면 A 씨의 학대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이 숨진 아이의 할머니의 진술에 따르면요. 이 일이 있기 전에도 서너 번 이 매트 사이에 들어갔던 것으로 보이고 어떤 때는 관장님이 파란 매트에다가 집어던졌다라는 말을 아이가 했다는 겁니다. 이 태권도장을 다니는 200여 명이 되는 관원들을 상대로 경찰이 전수조사를 벌여봤더니 관원 3명이 나도 역시나 학대를 당했다라고 얘기를 해서 고소를 했고요. 현재로서는 계속해서 이 학대 피해가 좀 더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건 이후에 아이의 어머니가 이 관장을 만났는데 관장은 바로 무릎을 꿇고 제발 합의해 주세요라고 얘기했답니다. 자식을 잃은 부모에게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하고 진심 어린 사과를 하고 그럼요. 이미 사망한 그 아이, 근데 여기서 합의, 나 살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에 분노한 비군의 어머니는요. 다시는 이런 비극이 벌어지지 않기를 바란다면서 A 씨에 대한 엄벌 탄원 동참을 요청하기도 했고요. 이건 치사가 아니라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을 적용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누리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누리꾼들도 한마음으로 분노를 표현했습니다. 살려달라고 하는데 장난이라고? 아이가 안 태어나는 나라에서 한 명 한 명이 얼마나 귀한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 아니냐, 살인죄로 처벌하라 와 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구속된 관장 A 씨, 그러면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게 됩니까? 일단 이 A 씨가 받고 있는 죄명의 형량부터 법정형부터 살펴보면요. 아동학대를 저지른 사람이 이 피해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 관장이 그토록 유족과 합의를 절절히 원했던 이유가 만약에 유족 측과 계속해서 합의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 관장에 대해서는 징역 5년 이상의 실형 선고가 예상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교육이라는 훈육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아동학대, 어제 오늘의 일만은 아닙니다. 예를 하나 더 들죠. 2017년인데 전남 목포에 있는 한 초등학교 수영부에서 악몽과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수영 코치가 아이들을 고문에 가깝게 가혹행위를 했다는 거예요.
이 역시도 굉장히 끔찍합니다. 수영 코치 이 씨는요, 연습 수영 기록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아이들에게 욕을 하는 건 기본이었고요. 오리발과 철제 스패너를 집어들어 정강이와 그리고 발등을 때리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피해 학생 머리채를 잡고 뭐 10차례에 걸쳐서 수영 부니까 당연히 수영장 아니었겠죠. 물속에 얼굴을 넣었다 빼기를 반복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피해 학생의 추가 증언에 따르면 자세를 잡지 못한다는 이유로요. 이 코치가 자신의 발을 이용해서 이 학생의 등을 밟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머리와 몸을 수영장 바닥 가까이 밀어넣어서 숨을 쉬지 못하게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게 다가 아니라요. 무릎으로 또 피해 학생의 배를 때리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이거는 수영 훈련이 아니라 무슨 물고문 하는 것처럼 고문에 가까운데, 근데 다른 선생님들은 없었어요. 이 상황을 보고만 있지는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운동부에는 이 코치도 있었지만 감독도 당연히 있잖아요. 그래서 이 피해 학생 부모들이 감독에게 찾아가서 이 피해 내용을 호소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감독이요, 가해자로 지목됐던 이 수영 코치의 아내였던 거예요. 그래서 코치의 아내가 당시 학교의 교무부장도 맡고 있었고요. 수영부 감독까지 맡고 있었던 상황이었고요. 따라서 이 피해 내용을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피해 상황은 지속됐다고 합니다. 결국 참다 못한 부모들 5달이 지나서 이 수영 코치 학생 폭력 사안을 정식으로 입건 접수를 했고요. 결국 2주 만에 수영 코치가 해임이 됐는데 해임 사유가 다름 아닌 임용기간 만료였습니다. 와. 아이들을 학교에서 문제 제기를 했는데 해임이 됐어요. 근데 해임 사유가 임용기간 만료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된 학교 폭력, 이런 학대 행위 이런 걸 언급하지 않은 거예요. 이게 학교의 대응에도 좀 문제가 있네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심지어 당시 수영 코치가 무릎을 꿇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까지 했다는 겁니다. 이 가해자가 스스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는데 학교에서는 이 폭력에 대한 부분 언급이 없었다는 게 저 납득이 되질 않는데요. 해임 이후에 이 수영 코치 주소지를 옮기고 또 물증 확보가 어려워지면서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2년이 더 지나서야 재판에 넘어갔습니다. 공소장에 명시된 피해자 총 3명이나 됐습니다. 아이들 나이를 좀 보면요. 나이가 좀 많은 경우엔 11살, 어린 경우에는 7살도 있었다는 겁니다. 이 죄명만 총 4개였습니다. 아동학대, 특수폭행, 상해, 폭행 등 총 4가지 혐의로 기소가 됐고요. 검찰에서는 이 수영 코치 선생님에 대해서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수영 코치에게 선고한 형량이요, 징역 1년 6개월이었습니다. 그리고 법정 구속을 했는데요. 이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함께 아동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을 제한하는 명령도 함께 발령했습니다. 이 재판 결과에 불복해서 수영 코치는 항소했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정말 안타까운 건 사실 수영부에 들어간다는 건 수영 선수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었다는 건데 이 사건으로 인해서 수영이라는 스포츠 자체를 그만둔 그런 학생도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올림픽 금메달리스트가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자꾸 이런 사건이 반복돼서 좀 아쉬운데요. 유독 보면은 이게 편견을 가지고 싶진 않지만 예체능계에서 꼭 이런 경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게 굉장히 좀 폐쇄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아이들은 그게 꿈이잖아요. 여기서 벗어나면 내 꿈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어지간한 건 참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 것 같고 이 코치나 이런 분들도 예전에 이런 식의 소위 얘기하는 스파르타 교육을 받았는데 나는 다 견뎌냈어. 너희는 이렇게 연약해서야. 이래가지고 강하게 키운다는 명분하에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다르잖아요. 이거를 제대로 이제 어느 선이라는 게 있는데 그 선을 넘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다른 거 한번 볼게요. 한 중학생이 있는데 체육관 관장하고 스파링하다가 갈비뼈 넉 대가 부러지는 일이 있어요. 스파링하다가 갈비뼈 넉 대. 이거는 제대로 막 이렇게 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 사건 좀 소개해드리면 2021년 여수에서 발생한 사건이었습니다. 중학교 2학년 학생 C군이요. 친구를 따라서 킥복싱 체육관에 놀러 갔다가 아주 충격적인 일을 겪었는데요.
자, 사건을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킥복싱을 체험해보고 싶었던 C군, 체육관 관장 D씨에게 다른 친구들이랑, 그러니까 다른 애들이랑 스파링을 해도 되냐라고 물었는데 D씨는 안 된다라며 하지 말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C군이 알겠다고 답을 한 뒤 잠시 후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D씨가 너 한 번만 더 얘기해봐. 그러니까 화가 난 거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자기 말을 안 들었다가 화가 난 상황, 네네. 뭐 이런 상황인 거죠. 네, 아무래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지켜보던 옆에 친구가 이 C군한테 안 돼 보였는지 너 나랑 스파링 할래? 이렇게 옆에 있는 친구가 물어본 거예요. 그러자 C군이 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관장 D씨가 이 C군에게 너 보호장구 착용해라 이렇게 시킨 다음에 그 자신이 글러브를 끼고 나왔다고 합니다. 네, 당시 상황을 자세히 좀 보면요. 관장 D씨는 C군에게 너 자신 있냐? 나하고 붙어보자 라고 했대요. C군이 잘못했다. 그냥 앉아있겠다 라며 헤드기어를 벗자 보호구를 착용해라. 안 하면 그 상태 그대로 때리겠다 라고 말했고요. 스파링이 바로 시작이 됐습니다.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한 학생은 1라운드가 끝남과 동시에 잘못했다고 살려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D씨는 이제 시작이다라면서 2라운드를 시작했고요. 2라운드까지 약 5분간 진행된 일방적 스파링으로 이 C군은 무릎이 까지고 갈비뼈 넉 대가 골절되는 전치 6주의 중상을 입었습니다. 맛 좀 봐라 이거 아니에요. 이 맛좀 말이 봐라. 안 되거든요. 네? 너 나하고 한번 붙어보고 맛 좀 봐라. 그리고 이 전문가인 체육관 관장이 중학생 아이를 데리고 감정을 담아서 스파링을 했다는 거 그렇죠. 아니에요? 네. 제대로 그냥 나갔다는 거 아니에요? 아유. 그러니까요. 초보에 불과한 중학교 2학년생이랑요. 그런데 당시 관장의 주장 내용은 나는 합의하에 아이랑 스파링 경기를 한 거다. 이렇게 어우. 진술했다고 합니다. 이 뭐 100번 양보해서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초보인 중학생을 상대로 이렇게까지 하는 건 또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심지어 1차전 하고도 아파가지고 선생님 그만하겠다 이렇게 벌벌 비는 아이한테 2차전까지 시켰잖아요. 아파하는 이 피해 아동에게 관장이 뭐라고 얘기했냐. 너 그래봤자 갈비 몇 개 금간 거밖에 없으니까 시간 지나면 다 낫는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고요. 이 피해 사실을 알고 부모가 찾아와서 CCTV를 보여달라고 하니까 뭐라고 얘기했냐. 아유 CCTV 고장났습니다. 이렇게 변명을 했다는 거예요. 네, 더 놀라운 건 관장 D씨의 만행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라는 부분입니다. 2020년 D씨는 당시 11살이었던 이 관원생의 목을 붙잡고 다리를 걸어 2차례나 바닥에 넘어뜨렸습니다. 머리 부위를 부딪히면서 떨어진 아이, 어깨와 허벅지 등의 부상을 입고 또 치료를 받았어야 했다고 합니다. 네, 관장의 말은 나는 훈육을 한 거다라고 지금 관장은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훈육이에요? 목을 잡고 다리를 걸고 넘어뜨려서 머리 쪽으로 넘어지게 한다? 이게 훈육의 범인지 사실 부모도 내 아이에게 당연히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당시 이 관장 D씨는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날 아이가 대답할 때 목소리도 작았고 이 청소도 수업의 일부인데 참여하지를 않고 이 개인 짐을 챙기길래 내가 주의를 줬다. 그런데 그 순간에도 아이가 짝다리를 짚으니까 훈육을 하기 위해서 허벅다리 걸기를 하게 됐다라고 인터뷰에서 진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훈육 그리고 훈련이라는 명목하에 하게 되는데 이게 선을 넘으면 그 상대방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상황에 빠지게 되는 공포를 거거든요. 느끼죠. 그게 학대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구분을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드러난 것만 2번이라고 그러니까 그러면 이 관장 D씨는 어떤 처벌을 받습니까?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사건이 아까 후에 설명드렸던 11살짜리 초등학생에 대한 아동학대가 먼저 선행됐었잖아요. 이 사건으로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관장 D씨 같은 경우에는 2021년 4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근데 이 집행유예가 계속되는 기간 중에 또 그 중학교 2학년 학생을 또다시 스파링이란 명목하에 아동학대를 했던 그런 사건이 발생했던 거죠. 근데 이게 선고를 받고 나서 반복된 걸로 보면
아동학대 집행유예 받은 기간에도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건가요? 부모들이 알았으면 굉장히 화가 났을 텐데요. 그러니까요.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관장의 죄질이 좋지 않은데요. 아동학대가 인정이 돼서 집행유예 판결은 내려졌지만 이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졌다라고 해서 곧바로 학원문을 닫아야 된다? 이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아동학대 관련 시설에서 취업 제한하는 명령이 내려와야 이 기관을 문을 닫을 수가 있는데 그러한 명령 자체는 발령되지 않았기 때문에 설사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됐다 하더라도 학원은 또 계속해서 운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다친 아이의 부모가 항소를 했고요. 항소가 진행되는 중에, 그러니까 11살짜리 아이를 이렇게 다치게 한 이 사건으로 항소가 계속되던 중에 또다시 중학교 2학년 학생을 또 아동학대했던 이런 사건이 또 터진 겁니다. 아니 진짜 나쁜 어른인데 가중처벌은 안 됩니까? 근데 저도 이 사건 사실은 이 재판부, 물론 재판부의 판단은 존중되어야 하지만 재판부 판단에 대해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요. 결국 재판부에서는 이 두 사건을 병합을 했습니다. 병합을 해서 최종 판결을 내렸는데 판결 내용을 좀 살펴보면 이 결과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또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명령을 내려졌는데 이 두 사건이 병합됐는데도 불구하고 취업 제한 명령을 또다시 빠졌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시설을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게 병합을 해서 앞서서 8개월의 2년이었고 하나가 더해져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인데 아동학대를 2번이나 했는데 왜 병합했는데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그러니까 판결문에 보면 양형 참작 사유라는 게 나와 있잖아요. 그 양형 사유를 좀 살펴보면 재판부에서는 이 관장에 대해서 죄질은 몹시 좋지 않지만 이 관장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또 이 C군 측과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모두 아동학대 집행유예 양형 기준에 부합한다 이렇게 재판부는 봤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례나 아동을 대상으로 폭력을 휘두르고 심지어 선행되는 사건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데 또다시 폭행을 해서 아동학대를 저지른 사람에게 과연 유리한 정상을 참작해줄 만한 사건인지 전 솔직히 의문이 좀 듭니다. 그리고 여기서 취업 제한 명령이 빠졌다는 게 충격적이에요. 네. 그러니까 어디 가서 학원 이거 또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체육관을. 왜 이런 판결이 내려졌는지 모르겠네요. 재판부에 따르면 이 취업 제한 명령을 면제하는 사유를 판결문에 적시를 해야 되는데요. 그 면제 사유에 대해서 선고된 형반으로 재범 방지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재판부는 봤고요. 범행 경위와 정황, 또 이 DC, 관장 DC가 입을 불이익과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취업 제한 명령은 면제한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도 사실 초등학생 아들을 키우고 있고 사실 초등학생 부모님들은 태권도장 없으면 아이를 못 키웁니다. 워킹맘들은 태권도장만큼 이렇게 원활하게 이렇게 등하교를 도와주고 하는 기관이 없거든요. 근데 아동학대 사건에서 저는 좀 법 제도적으로 좀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 게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요. 성범죄자로 벌금 10만 원만 받더라도 국가에 10년간 성범죄자로 등록이 됩니다. 등록뿐만 아니라 이 범죄의 경위가 좀 크다라고 하면요. 이 신상정보 공개 고지명령이라는 걸 내려서 그 성범죄자가 사는 반경 몇 킬로미터 내에 있는 미취학 아동을 가진 부모들에게 다 통지문이 가고요. 또 전자적으로도 웹사이트를 통해서 그 이력을 다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학원이나 이런 교육시설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은 이런 공개 고지명령 제도가 없거든요. 그러면 저같이 미취학 아동을 키우거나 혹은 뭐 아이를 미성년자 아이를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는 내 아이를 보내는 학원의 원장이 이런 이력이 있는지 이 기관이 이런 죄를 저지른 적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은데 확인할 길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건도 취업 제한 명령이 빠지면서 또다시 재범이 일어났듯이 이런 부분에 대한 법 제도에 좀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앞선 일도 그래요. 집행유예 그 기간인 걸 알았다면 아마 부모들이 내 아이를 절대 맡기지 않았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알려줘야 된다고 생각을 들고 또 범죄를 저지른 그 사람도 그래야 경각심을 갖고 제2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 부분은 이곤 변호사 이야기한 것처럼 달라져야 한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현재 관장 DC는 체육관은 다른 지인한테 운영을 맡긴 상태라고 그러고요. 운영을 하지 않는다는데 피해 아동의 아버지 말에 의하면 이제 어딘가에서 다른 학원을 차리고 또 하는 거 아니냐. 네. 이래가지고 불안해서 아이를 키울 수가 있겠느냐 이런 얘기인데 타당하죠. 부모라면 이런 마음 다 먹을 수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훈육을 가장한 아동학대 사건 또 있었습니다. 지난 2013년 경남의 한 무용학원에서 발생했던 아주 끔찍한 아동학대 사건이 5년 만에 수면 위로 떠올랐는데요. 당시 무용을 배우던 학생 6명 중 맏언니 격인 19살 쥐양이 어느 날 무용학원 화장실에서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학원에서 학생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당시 원장과 또 학원에 재원하던 학생들은 쥐양을 발견하고 119에 신고를 했습니다. 당시 원장 증언 내용에 따르면 화장실에 씻으러 들어갔는데 쓰러진 채 발견이 됐다. 아이가 스스로 자해한 것이고 평소에도 이 아이 정신적인 문제가 많았다라고 원장은 증언을 했습니다. 함께 무용을 배우던 5명의 학생들도 비슷한 취지의 증언을 했는데요. 결국 쥐양의 사망 사건, 사인 민상, 이 변사 사건으로 종결되게 됩니다. 그런데 5년 뒤에 사망 원인이 학대로 드러나게 됐는데 뭐 어떻게 된 건가요? 5년 뒤에요. 경찰에 첩보 하나가 들어온 거예요. 오. 당시 사망한 쥐양의 죽음이 자해가 아니라 타살일 수 있겠다라는 첩보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형사들은 당시 무용을 배웠던 아이들을 만나서 당시 상황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아이들이 믿기 힘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아이들 말에 의하면요, 이 당시 원장의 지속적인 학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뺨을 때리는 행위는 일상적이었고 남자친구를 만난다는 이유로 휴대전화를 빼앗기도 했다고 합니다. 특히 사망한 쥐양아이에 대한 학대가 좀 심했는데 무용 소품용 나무 지팡이로 허벅지를 수십 대 내려쳐서 5주의 상해를 입히기도 했고요. 강아지의 분변을 먹게 했다라는 충격적인 진술까지 이건 또 무슨 있었습니다. 소리예요? 네? 그리고 사망 당시에는 쥐양에게 물고문까지 했다라고 이 모두가 일관되게 진술했습니다. 물고문을 했다? 사망 당시 지향한테 물고문은, 야, 이게 옛날에 네. 예? 옛날 민주화 외치던 그 시절에 이거 뭐 서빙고 분실인가? 네. 뭐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인데 아예 죽음의 이유가 없었던 게 아니네요. 이런 학대 행위를 했다.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요. 원장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가 자신의 지시를 잘 따르지 않았다. 또 학원에서 기르던 개 분변을 제때 치우지 않았다. 밥과 반찬을 남겼다. 계단 청소 상태가 불량하다. 뭐 이런 이유로 아이를 학대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저는 이해가 가지 않는 게 무용 학원이잖아요. 아니 무용 학원인데 이렇게까지 피해를 입으면서 이 학원을 다녔어야만 했는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이 부분이 정말로 가슴이 아픈 게요. 알고 보니까 쥐양 같은 경우에는 가정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무용학원에서 숙식을 해결하면서 무용을 배워야만 했던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무용도 배우고 거기서 청소도 하고 숙식도 해결하고, 그러니까 자신의 경제적인 지원을 하고 이 정신적인 모든 의지를 하고 있었던 사람이 다름 아닌 나를 학대하는 그 원장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자신이 의지하던 유일한 어른인 이 원장에게 학대를 당하고 결국 누구에게 도움도 청하지 못한 채 학대 끝에 결국 사망하게 된 겁니다. 진짜 나쁜 사람이네. 네. 이 원장이라는 사람은 진짜 나쁜 사람이에요. 어떻게 이 아이한테 이렇게 학대하고, 근데 5년 동안 이게 밝혀지지 않았었는데 그래도 그나마 이게 뒤늦게라도 밝혀져서 처벌을 할 수 있다니까 다행인데, 부검 결과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이게 안 밝혀졌어요? 그러니까 경찰에서는 쥐양 사망 당시에 이 CT 사진을 찾아내서 법의학자에게 자문을 구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4개의 갈비뼈가 부러졌다 붙은 상처가 발견이 됐고요. 또 사망 당시 사진에서는 머리, 쇄골, 허벅지 등에서 지속적인 학대의 정황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결정적이었던 거는 이 쥐양의 폐와 기도에 물이 가득 차 있었고요. 이거는 이 전형적인 익사 사망자에게서 나오는 소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경찰은 쥐양의 사망 원인을 이전엔 사인 미상이었잖아요. 이 결과를 모두 종합해서 결국 사망 원인 익사로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당시에 부검을 했다는데 왜 이런 부분들이 발견이 안 된 건지, 당시 원장의 말만 너무 믿고 대충 수사를 한 것 같다라는 생각밖에 안 드는데요. 근데 원장은 뭐 자신이 벌인 일이니까 이거를 뭐 숨기려고 그랬다고 치지만 당시 학원에 있던 그 학생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아무래도 학원 내에서 일어난 일이고요. 또 이 원장이 오랜 기간 동안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아이들을 억압하고 학대를 했기 때문에 다른 목격 진술했던 아이들도 아무래도 원장에게 정신적 지배 상태에 놓여져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 당시에 원장이 학생들에게 나랑 비슷한 취지로 증언을 해라 이렇게 종용했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봅니다. 5년 뒤에 첩보로 인해서 수사가 다시 시작되게 됐잖아요. 당시에는 이 쥐양의 죽음에 대해서 제대로 진술하지 못했던 아이들이 성인이 돼서 미안한 마음으로 실상을 밝히는 첩보를 한 것이 아닌가 또 조심스럽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이게 처음에는 사인을 알 수 없다고 부검 결과가 네. 나왔지만 뒤에 이제 물고문 익사 네. 이렇게 사인이 바뀌었잖아요. 그리고 이런 그 다른 아이들의 진술도 있고 그러면 이거 살인죄 적용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이 사건이 딱 그 사망 당시에 발견이 됐고 빨리 CCT나 뭐 여러 가지 증거들을 확보했다면 사실은 이 사건 살인죄로도 충분히 적용이 가능했을 네. 것 같습니다. 근데 이미 너무 많은 시간이 지나서 이제 증거들을 토대로 발견했다 보니까 1심에서는 폭행치사로 징역 7년을 선고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원장 반성의 기미는 없었습니다. 전관 변호사를 써서 항소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요, 이 형이 늘었습니다. 이 항소심 재판부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과 가학적인 행동을 한 원장의 행위로 인해서 무용수가 되는 것이 꿈이었던 피해자가 19세의 나이로 짧은 생을 마감했다면서 원래 원심에선 징역 7년이었는데 항소심에서는 징역 8년을 선고합니다. 아이의 폐에 물이 찰 정도로 물고문을 해서 아이가 결국 익사해서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이 정도면요,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보고요. 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조기에 발견을 하고 사인미상 사건도 정말로 이 목격자의 진술이 사실인지 원장의 어떤 강압적인 증언 종용은 없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더 철저히 좀 들여다봤다면 안타깝게 이 사건이 이렇게 마무리되진 않았을 텐데 여러 가지로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사건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시는 아이들을 상대로 하는 학원 못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모두 그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요.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2021년 기준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0명 중 단 6명만이 취업 제한 명령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말은 즉 나머지 94명은요. 자신이 일하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서 아이들을 만나고 가르쳤다라는 뜻이기도 하죠. 그렇습니다. 태권도장, 뭐 격투기장, 무용학원 사실은 우리가 일상에서 아이들을 다 보내는 학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앞서 언급했듯이 정말 이런 학원이나 원장에 대해서 아동학대 이력이 좀 있는지를 좀 손쉽게 부모들이 검색해보고 확인해볼 수 있는 제도가 좀 마련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성인이 성인을 살해하면 왜 징역 20년인데 아이를 살해하면 왜 이렇게 형량이 낮은지 아동학대로 발견이 돼서 유죄가 선고될 땐 중형이 선고된다라는 인식이 확실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재판부의 판결 수위도 좀 높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운동부라고 하지만 훈육의 목적이 담긴 체벌은 아동학대랑 뭐 명확하게 이렇게 또 다르고 또 같을 수도 있고 이건 아이들이 가장 잘 알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훈육, 훈련 필요하죠. 근데 그 훈육이나 훈련을 받는 상대가 납득할 만한 수준이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체벌을 하거나 뭐 군대용어로 따지면 얼차려. 내가 왜 그걸 받는지 내가 수용해야 그 다음에 그게 이루어져야죠. 옛날입니까? 무턱대고 너 뭐 해? 예! 이거 아니잖아요. 네. 설명해주고 납득이 됐을 때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선을 넘으면 고문이 되는 겁니다. 아유 답답합니다. 오늘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행복한 아침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8시 12분을 넘어섰습니다. 이번에는 돈 얘기 좀 할게요. 머니 시간입니다. 네, 오늘의 고민은 무엇일지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고민입니다. 딸 부부가 합가를 하자고 합니다. 괜찮을까요? 라는 사연입니다. 독립해서 나가는데 다시 합가하겠대. 애가 생겼구나. 애 봐달라고. 아니면 돈이 떨어졌구나. 그렇죠. 네. 뭐 요 두 가지 생각 아니겠습니까? 네. 김현우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소장님 오늘은 조금 뜬금없이 네. 질문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할머니들, 네. 우리 할아버지들 예. 이 가장 좋아하는 노래가 뭔지 아십니까? 정답, 플라밍고. 그건 플라멩코 아니에요? 플라멩코 그것도 있지만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G.O.D의 촛불 하나. 에이? 촛불하다? 네, G.O.D 아시죠? 아니, 잠깐만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촛불하다라는 노래를 아세요? 촛불 하나 제목은 모르실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은 굉장히 좋아합니다. 한번 불러볼까요? 예. 들고 지칠 땐 내게 기대 박수 자동이에요. 언제나 내 곁에 서 있을게 혼자라는 생각이 들지 않게 내가 너의 손 잡아줄게 손 봐줄게. 손 잡아줄게가 아니고 손 잡아줄게. 그랜드송 야.
이게 그런 노래였어요. 그래서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부르는 노래다라고 하셨군요. 네. 손자 봐줄게. 근데 사실 이 노래를 딸들은 좋아할 것 같아요. 이 말만큼 든든한 말은 없거든요. 근데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과연 그럴까? 뭐 이런 네. 생각도 듭니다. 뭐 부모님의 생활, 이제 뭐 딸이든 아들이든 독립시켜 놨으면 자, 이제 우리끼리 좀 편안하게 삽시다 그랬는데 다시 또 합가를 한다면은 생활적으로 좀 불편하신 부분들도 있으시겠죠. 그런데 이 자산관리 차원에서 보자면 이게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뭐 돈 문제라든가 주택 문제, 생각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이 얽혀 있거든요. 단순히 부모님이 우리 집에 들어오셔서 사신다, 혹은 우리가 부모님 댁에 들어가서 산다, 이렇게 했을 때 생활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를 좀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애들 시집장가 보내놓고 이제 내 인생 살아야지 하는데 훅 들어와. 근데 또 하나를 데리고 들어와. 네. 야, 이거 마냥 좋은 일 아니죠. 귀엽긴 하지만. 근데 지금 마음의 소리가 살짝 들리면 귀엽긴 하지만 좋은 일은 아니다. 이게 진심인 것 같아요. 네, 오면 반갑고 가면 더 반갑고. 요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요? 네. 좀 참고 좀 해야겠는데요. 같은 건물에 살고 있어가지고. 아, 그래요? 네,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을 잘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고민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서 어떤 사연인지 그 자세한 내막을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2년 전 결혼한 딸이 아이를 낳으면서 휴직을 하고 제가 틈날 때마다 가서 도와주고 있는데요. 손녀가 돌이 지나고 나니 슬슬 복직 시기가 다가오는 모양입니다. 우리 집 옆동으로 이사를 올까 어쩔까 하더니 어느 날 사위가 그럽디다. 같이 살자고. 에이, 장모님, 매번 먼 길 왔다 갔다 하기 너무 힘드시죠? 아이, 힘들어도 어쩌겠어. 저기 사도는 멀리 계시고 그나마 가까운 게 나은데 이렇게라도 내가 좀 자네 도와줘야지. 역시 우리 장모님, 제가 많이 사랑하는 거 아시죠? 근데 좀 부담스럽네. 멀리 좀 떨어지시게. 뭐 자고로 부모 자식 간은 자주 얼굴을 보면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제가 또 이렇게 딸을 낳다 보니까 또 보고 있어도 또 계속 보고 싶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왜 이렇게 구구절절 서론이 길어. 아이, 할 말이 뭔데? 말해봐. 우리 장모님 역시 눈치가 빠르세요. 우리 그 예인이가 곧 복직을 하잖아요. 그렇지. 이거 그리고 이 딸내미 이거 어린 것들이 하루 종일 또 어린이집에 또 혼자 보내야 되고 이러니까 걱정이. 아이, 그건 그래. 그래도 안 그래도 내가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복직을 좀 늦추면 안 되나? 그 한 6개월만이라도 늦추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말인데요. 장모님 먼 길 왔다 갔다 힘드시고 저희 그냥 짐 싸서 장모님 집으로 들어가면 어떨까 싶은데. 그러면 장모님은 여기 딸 사위 얼굴 맨날 봐서 좋고 우리 마음 놓고 일하면 좋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도랑 치고 가재 잡고 꽝 먹고 알 먹고 좋지 않습니까, 장모님? 어때요? 잠깐만, 뭐라고? 우리 집에 들어온다고? 들어 살겠다고? 집사람 결혼 전에 쓰던 방 아직도 비어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장모님. 거기서 우리 세 식구 복작복작 장인 어른이랑 같이 이렇게 재밌게 신나게 살면 되지 않을까요? 이게 무슨 청천벽력 같은 소리인지. 그렇다고 일하러 나간다는 딸 발목 잡을 수도 없고요. 노부부 단촐한 살림에 손주 사이까지 셋을 거둘 생각에 머리가 띵합니다. 노동은 노동이지만 또 합가를 하면 이런저런 신경 쓸 것도 많다고들 하는데 이대로 집을 합쳐도 정말 괜찮을까요? 고민이네. 그러니까 애 낳고 딸 보러 딸 집에 왔다 갔다 했는데 이제 아예 복직할 때가 되니까 그냥 들어가겠다. 그냥 푹 봐달라. 아예 같이 살자는 거죠.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제 주변에도 사실 뭐 비슷한 경우가 많습니다. 제 정말 친한 친구는 지금 서울에서 이제 살고 있는데 아이가 태어났거든요. 바로 짐 싸서 대전으로, 그러니까 친정 옆으로 이사를 가더라고요. 실제로도 이런 일이 많은데 뭐 옆집으로 옆 동네로 이사 가는 것까진 봤는데 사실 그 집으로 들어간다는 건 이건 흔치 않거든요. 이게 정말 쉽지 않은 문제 같은데. 신기한 게 저도 이제 20살 넘었고 이제 집을 나가고 싶었었고 감정이 그러나 봐요. 이게 뭐 취업하고 하면서 다들 독립을 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데 결혼하고 나면 이상하게 결혼만 하고 나면 그렇게 엄마 집에 가려고. 이상합니다. 독립이랑 달라요. 이게 자취하신 분들, 독립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사실 생활비, 거주비 이런 게 사실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래도 혼자 살 때는 부담이 좀 덜합니다. 내가 벌어서 나만 쓰면 되니까. 그런데 이렇게 사연처럼 결혼하고 아이 낳고 키우다 보니까 경제적인 여유, 시간적인 여유 이런 것들이 정말 다 사라져버리거든요. 그래서 좀 부모님께 어떻게 의지할 수 없을까를 고민을 하게 되십니다. 이게 육아도우미를 쓰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모르는
다른 사람한테 아이를 맡기는 것보단 그래도 우리 어머니 아버지한테 아이를 맡기는 게 조금 안심이 되신다 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이제 육아 도우미 쓰면서 비용을 지불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차라리 그 돈을 우리 어머니 아버지께 드리면 어머니 아버지도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시고 사실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떡 먹고 알 먹고 이렇게 되니까 이런 선택을 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마음에서 아마 가까운 곳에서 거주를 하시려고 그런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전 머리를 썼죠. 예? 나중에 자연스럽게 맡기기 위해 이미 옆에 살고 있습니다. 명확하다. 이거 보시면서 아유 제가 참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근데 아무래도 아이가 태어나면 네. 어쩔 수 없이 부모님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아니 네. 근데 이제 들어와서 그 북적거리고 초반엔 좋을 거예요. 네. 어? 매일 보고. 좋죠. 그쵸. 예쁘고 근데 하니까. 거기 뭐 딸에 사위에 거기다가 손주에 북적거리고 그 장모님이 일 다 해야 되는데 그걸 어떡합니까? 그런데 아까 소장님이 네. 뭐 약간 우리 엄마 아빠가 이렇게 뭐 노동하고 몸 쓰고 이런 거 말고 세금 문제 같은 거가 등등 네. 여러 가지 걸려 있다고 했는데 요거는 어떤 걸 신경 써야 돼요? 크게 두 가지를 신경 쓰셔야 되는데 반드시 이 부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 부분 몰랐다가 덥석 합가하고 나서 나중에 크게 후회하는 일이 생길 수 있거든요. 오. 합가 시 꼭 고려해야 될 사항 어떤 게 있을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 나왔습니다. 네. 짧은 네모와 긴 네모가 있는데 네. 어. 이 소장님 퀴즈는 늘 어려워요. 뭐 이게 힌트가 없이는 맞출 수가 없는 문제들이어서. 네, 힌트를 드릴게요. 우선 네. 이제 세금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두 세대였던 집이 하나로 합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어떤 세금과 관련이 있을까요? 뭐 집을 하나 빼야 그쵸. 되니까. 뭐 그쵸. 하나는 팔고 어. 뭐 빼야 되고 네. 뭐 그런데 집에 대한 거니 하나는 일단 팔면은 팔아야 양도세. 양도세. 음. 양도세 같은데? 양도세? 이거 정답일까? 한번 보여주세요. 자, 한번 보시면 맞네요. 맞습니다. 양도세 맞았습니다. 네. 이 짧은 네모가 답이 양도세였는데, 사실 양도세는 양도 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건데, 이게 주택일 경우에는 이 주택 수가 몇 채냐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집이 지금 두 채냐, 세 채냐, 혹은 한 채냐 이거에 따라 세금을 낼 수도 있고 안 낼 수도 있고 더 많이 내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네. 자, 첫 번째 짧은 네모는 양도세였고 이제 긴 네모가 네. 있는데 이거 뭘까요, 소장님? 자, 세금은 아니지만 주택 계획과 관련돼 있습니다. 만약에 자녀분들이 무주택이라고 했을 때 부모님 소유 주택에 들어갔을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문제가 생긴다고요? 네. 부모님은 집을 가지고 계시고. 무주택이면 네. 설마 1주택 되는 거야, 걔가? 그렇습니다. 애들이? 그래요? 예, 맞습니다. 이거 너무한데 이건. 그렇게 될 경우에는 어떤 손해를 볼 수 있는데 어떤 손해일까요? 아, 주택 청약 자격. 이거 아니에요? 정답입니다. 맞아요? 예. 오. 만약 향후에 자녀들이 이제 주택 청약을 넣을 것이다 이런 계획으로 청약통장 가입하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네, 청약은 대부분이 이제 무주택인 경우에 먼저 기회를 주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청약을 넣으려는 그 당사자만 무주택이어야 되는 게 아니라 해당 세대 전체가 무주택이냐 아니냐를 따져보거든요. 만약에 부모님과 같이 살게 된다면 하나의 세대로 묶이게 되는데, 그 하나의 세대를 구성하면서 부모님이 주택을 갖고 계시다면 아무리 자녀가 무주택이라고 하더라도 이 세대는 유주택 세대가 될 수 있고 자녀가 청약을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일단 부모님의 집이 자가인지, 그다음에 부모님과 자녀분들의 소득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이런 것들은 알고 들어가야 되겠네요. 여기에 따라서 상황이 많이 달라지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가정의 경우 합가를 했을 시에 큰 문제가 없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따로 살고 계신 노부부입니다. 아버지가 이제 61세, 어머니가 58세고요. 9억 원 자가 주택 소유 중이고, 노부부의 월 수입은 택시 운전과 공무원 연금 합쳐서 300만 원에서 350만 원. 공무원을 하다가 보니까 퇴직을 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되고, 따님의 경우에는 이 4억 원 전세 거주 중이고, 현재는 육아휴직 중이라 사위의 수입만 월 400만 원. 맞벌이를 했을 시에는 월 700만 원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일단 부모님은 주택이 하나 있는 거고 딸내는 전세로 살고 있었으니까
양도세 문제는 일단 없어요. 그렇습니다. 다행히 기존 이 전세주택, 무주택이기 때문에 전세를 처분하시고 부모님 댁에 들어온다고 한다면 2세대는 1주택이 되는 상황인데요. 혹시나 부모님이 나중에 집을 파신다고 하더라도 1세대 1주택이기 때문에 부모님의 양도세 비과세 혜택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1세대가 한 개의 주택만 보유하고 있다가 그 주택 처분하게 되면 주택 가격이 12억 원까지는 세금이 전혀 없고 초과분도 공식에 따라서 과세를 약간은 하거든요. 이 경우에는 세대를 합치더라도 1세대 1주택 유지가 되기 때문에 부모님의 혜택도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럼 만약에 자식들이 주택이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경우가 복잡해지는데 이건 이제 화면을 보고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부모님도 주택이 있고 자녀도 주택이 있을 경우에 합가를 하게 되면 1세대 2주택이 되죠. 그렇게 됐을 때 이 주택을 하나 처분한다 그러면 양도세를 내셔야 되는데 원칙적으로 부모님과 세대를 합쳤으니까 2세대였다가 1세대 그리고 이 1세대에 주택을 2채 보유하고 있는 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1세대 2주택이니까 이 상태에서 주택을 처분하면 비과세 특례를 못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네. 아니 그런데 합가 후에 그 1세대 2주택이 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네. 뭐 비과세가 되는 방법이 있다고 하던데요. 있습니다. 2주택자가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 중요한 이것 있는데 이것이 뭘까요? 그런 경우가 있으면 좀 안 좋은 말이지만 편법, 불법밖에 없지 않아요? 아닙니다. 그게 있어요? 합법적인 것만 알려드립니다. 그래요? 예. 아니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부모님의 연세가 너무 많으신 경우. 네. 그래서 부모님 그럴 모시기 때? 위해서 합가할 경우에 오히려 그쵸. 세금을 덜어줘야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제 연로하신 부모님 모시고 살기 위해서 부모님 어디 편찮으셔, 누가 꼭 돌봐드려야 돼라고 한다면 당연히 부모님을 모시고 살아야 되는데 그런 경우에 이 세금 많이 내라고 하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 부모 봉양을 위해서 합가를 하는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자로 보고 비과세 특례 혜택을 줍니다. 이 동거 봉양 합가로 인한 비과세 특례라는 어려운 말을 쓰는데요. 그렇다면 이럴 경우 부모님을 모시고 살 경우 부모님의 연세는 몇 살이어야 될까요? 이게 네. 너무 폭이 넓지 않습니까? 지공 나이 아니야? 이 반 100세, 반 50세는 너무 젊으시니까 네. 봉양하기엔 젊으시니까 예. 60세 정도? 근데 60세도 너무 60대 젊으셔서. 젊죠. 젊어요? 네, 60세 아닐 것 같은데. 70세? 아니 65세. 젊지만 이 법이 옛날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실 60세. 60세. 예, 그래요? 만 60세 이상이거나 혹은 60세가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중대한 질병을 앓고 계신 경우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자식이 부모를 봉양하기 위해서 같이 산다. 그럴 경우에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줍니다. 여기에는 또 조건이 있는데 그 처분하려는 주택을 반드시 2년 이상 보유를 해야 되고 또 합가일로부터 10년 이내에 한 개의 주택을 처분을 해야 됩니다. 이 가장 중요한 건 세대를 합친 날을 기준으로 부모님 중 한 분이 연세가 60세를 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부모님을 모시고 사느라 합가했어요 라는 이유를 대는 건데 부모님이 젊으셨을 때부터 같이 살았다. 그러면서 그 이후로 이 비과세 특례를 달라고 하는 거는 요건 세금을 덜 내기 위해서 편법적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네. 합가하는 날을 기준으로 부모님 중 한 분이 60세가 넘으셔야 된다는 거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아니 근데 소장님 주택을 처분해야 된다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네. 뭐 2년을 보유해야 한다는 건 왜 그런 거예요? 복잡하죠. 그런데 네. 사실 1세대 1주택일 경우에도 양도세 비과세 특례 조건 자체가 2년 이상 보유라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규정이 없다면은 뭐 사실상 한 개 주택이라고 한다면 오늘 샀다가 뭐 다음 달에 집값 조금 올랐을 때 팔고 이런 식으로 단타 매매도 가능할 수 있겠죠. 그래서 2년 이상은 보유해야 이게 실거주 목적이라고 본다라는 것 때문에 2년 이상 보유라는 건 기본적인 조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집이 한 채씩 있을 때 이랬고 네. 부모님이 집이 두 채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맞아. 그리고 자식이 한 채가 있어요. 네. 이럴 때도 똑같이 적용돼요? 똑같이 적용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데 결과적으로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게 주의하셔야 될 게 어떤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적용될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부모님이 두 채고 자녀가 한 채다. 이 경우에 합치면 1세대 3주택이죠. 네. 이런 경우에 만약에 부모님이 먼저 두 채 중에 한 채를 팔고 1세대 2주택이 된다. 이런 경우에는 아까 같은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이 경우에는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도 있고요. 어떤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일단 합가 시에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부모님이 어느 한 분이 60세는 넘어야 된다. 네, 네. 네. 예, 요거 알아야 되겠고 60세가 안 된 부모님하고 살고 싶다 그러면 기다려야 되고 60세가 안 됐는데 어떤 질병이 있다 그러면 네. 그거 증빙하면 네. 비과세 받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네요. 네. 근데 이 앞선 사연의 경우에는 일단 따님이 무주택이기 때문에 양도세 부분에 있어서는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60살 되기까지가 좀 기다리는 게 무서워하신 부모님들이 좀 생기겠네요. 우리 아이가 말하면 어떡하지? 오늘 좋은 정보입니다. 네. 근데 한 가지 걸리는 게 있어요, 네. 선생님. 아까 청약 계획이라고 하셨거든요. 예. 근데 합가를 하면 1주택이 되니까 네. 무주택 세대주 자격이 없어진다는 게 이게 조금 그 부모님 입장에서는 약간 부모님 집인데 네. 억울하죠. 애들 입장에서는 억울해요. 그렇죠. 우리 집도 아닌데 그냥 그렇죠. 부모님 집에 얹혀 사는 건데 청약 기회를 우리가 날릴 수 있어라고 한다면 좀 억울할 수도 있지만 이게 뭐 악용할 수도 사실 있거든요. 이게 무주택 세대한테 주택을 먼저 공급해 준다라는 게 청약제도의 기본적인 원리고 취지인데 이걸 만약에 제한을 안 두게 된다면 악용할 수 있죠. 이제 부모님이 집을 갖고 있는데 청약을 받고 싶어. 자녀 명의로 한번 받아볼까? 우리 집에서 같이 살면서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한 개의 세대로 보는 게 원칙이다. 이렇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 딸내 부부는 청약 계획이 있다면 잘 생각을 해봐야 되겠네요. 네, 그죠? 네. 맞습니다. 이게 무주택인 딸 부모가 부모 세대와 합가를 해버렸을 때 무주택 세대주 자격이 박탈되는 바람에 주택 청약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는 건데요. 청약은 기본적으로 무주택 세대여야 되는데 자녀가 무주택이라도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하고 계신 경우에는 유주택 세대가 되는 거기 때문에 특별 공급 같은 게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이거 장모님을 사랑하는 우리 사위님이 네. 그 아까 말씀하신 도랑 좋고 가지 좋고 매부 좋고 누이 좋고 요거 아닐 수도 있겠는데요. 네, 그런데 생각했는데? 하지만 이 경우에도 예외는 있습니다. 방법이 있고요. 부모님이 60세 이상이시라면 부모님이 소유한 주택은 무주택으로 본다. 이런 규정도 있습니다. 아니 근데 제가 지금 좀 당황스러운 게 예. 현재 상황 보면 아버지가 61세고 어머니가 58세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 분은 61세여서 되는데 네. 지금 아직 어머니는 58세예요. 젊으세요. 그러면 이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한 분만 넘는 건데 60세를. 양도세는 한 분만 넘어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서는 주택의 명의가 누구냐가 중요합니다. 주택의 명의자가 60세가 넘었으면 그건 무주택으로 보는데 공동명의인 공동명의. 경우죠. 이럴 경우는 어떻게 되냐? 두 분 다 60세가 넘어야 됩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지금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머니가 만약에 이 공동명의를 소유하고 계시다. 그럼 이제 어머니도 60세가 될 때까지 기다리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얘기를 하고 오지 말라 그러면 되겠네. 야, 우리가 이게 지금 어머니 나이 들기 싫으시겠다. 그것만 찾고 계신 거죠. 어떻게 하면 오지 말라고 할까? 야, 너희한테 불이익이 생기겠다. 우리는 받고 싶지만 우리가 지금 공동명의자니? 아주 현명한 거절 방법이신 것 같습니다. 근데 보통은 이렇게 뭐 아버지 명의로들 옛날에는 많이 하셨으니까 청약이 가능할 것 같은데 네네. 이 집도 만약 아버지 명의라면 네네. 그게 아니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 이제 공동명의라면 이게 주택 청약 전에 집을 팔아버리면 안 됩니까? 그냥 뿅? 청약 전에 파는 것보다 사실 공고일 이전에 팔아야 되거든요. 어디 아파트에 청약 넣으세요라고 공고일이 떴을 때 그때 무주택이어야 되니까 그 전에 주택을 처분하신다면 사실 무주택 세대니까 문제가 없습니다. 이건 이제 본인이 소유하고 있었을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요. 다만 이제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청약을 넣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결혼한 시점부터 지금까지 청약을 넣을 때까지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만약에 중간에 집을 갖고 있다가 처분했다 이럴 때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넣을 수 없고 이걸 모르고 청약을 넣었다가 당첨이 된다면 부적격 세대로 당첨이 된 거기 때문에 일정 기간 동안 청약에 대해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지금까지의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리를 해보면요. 딸은 무주택이기 때문에 합가를 한다고 해도 양도세 부분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렇죠. 주택 명의자로 추정되는 아버지 연세가 60세 이상이시기 때문에 무주택 세대주로 청약 자격도 인정이 되니까 이 얘기 해도 되나요? 합가를 해도 괜찮은 장모님!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식 입장에서는 아무 손해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 좀 손해 부분은 없겠습니까? 네, 생활이 좀 불편해진다 요거 말고도 생각을 하셔야 될 게 있어요. 아무래도 합가를 해서 살면서 이 자녀들이 용돈이라든지 이제 아이 돌보는 명목으로 일정 부분의 이 수고비 이렇게 드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럴 경우에 좀 걱정되는 부분들이 있기는 합니다. 맞죠. 이게 예. 기초연금 같은 경우에는 소득이 있으면 못 받는 경우가 있잖아요. 오, 잘 알고 계시네요. 네. 그런데 기초연금이라는 게 일단 65세 이상부터 이제 지급이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뭐 몇 년 후라도 자녀들이 주는 용돈
정도로 기초연금이 끊기지는 않아요. 다만 이제 증여세를 걱정할 수는 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이 돌봐준다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런 생활비를 드리는 것쯤이야 국세청에서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게 생활비로 쓰이지 않고 재산 증식의 목적으로 쓰인다. 그렇게 쓰일 수도 있거든요. 할머니 할아버지한테는 육아비 명목으로 드려요라고 한 달에 150만 원, 200만 원을 드리는데 할머니 할아버지가 우리는 생활에 여유 있어 손주 쓰거라 해서 손주 통장으로 요 돈을 그대로 이체시켜줘. 이건 누가 봐도 엄마 아빠가 자녀한테 재산을 증식시켜 주려고 이전해 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이런 경우엔 나중에 이제 증여세 문제가 발생을 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뭐 자녀 돌봐주시는 그런 이제 고마움의 대가로 드리는 정도는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께서 네. 놓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좀 짚어주세요. 예, 지금 자녀분들 같은 경우에 전세로 살고 계시다가 들어가시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전세 보증금을 빼게 됩니다. 이 전세 보증금이 대출이 아니면 목돈이 생기게 될 텐데 이 목돈을 부모님께 감사한 마음에 아유, 아버지, 어머니, 장모님, 장인어른 요거 그냥 좀 저희가 사는 동안 맡아서 뭐 굴리셔도 되고 은행에 넣어두시면 뭐 이자라도 받으시니까 요걸로 좀 활용하시거나 아니면 대출 있으시면 그거 갚으시면 대출 이자도 줄일 수 있죠. 네. 이렇게 해서 부모님께 드릴 수도 있는데 이런 효심에서 드릴 때도 주의를 하실 게 있습니다. 이게 사실상 큰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이것도 무조건 일단 증여로 간주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드릴 때도 반드시 이 차용증을 꼭 쓰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부모님은 돈을 빌린 셈이신데 네. 이자를 내야 문제가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또 차용증을 쓰는 것도 좀 웃기기는 해요. 저희가 들어가면서 하는데 이거 차용증 좀 써주세요. 근데 이건 이제 증여세나 이런 것들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쓰는 것이고 이자는 당연히 빌린 사람이 내야 되는 거지만 그 대가로 반드시 이자를 주는 게 아니라 그 집에 살게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대가로 좀 목돈을 빌려드렸다라는 식으로 차용증에 자세하게 기술을 해놓으시면 나중에 문제될 건 없습니다. 네, 지금까지 나눈 얘기를 바탕으로 해서 딸내 부부와 합가를 해도 문제가 없는지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결과입니다. 중간 점검에서 봤듯이 딸은 무주택이기 때문에 합가를 한다고 해도 양도세 부분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연세가 60세 이상이시기 때문에 추후에 주택 청약 특별 공급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합가를 해서 살다가 아이가 좀 크고 좋은 주택이 나왔을 때 청약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전세 자금을 빼서 부모님을 드린다든가 또 큰 돈이 오갈 경우에는 꼭 증빙 자료를 남겨두셔라는 겁니다. 아이고, 합가를 해도 아무 문제가 없네, 이대은. 문제를 만들려면 같이 공동 명의로 명의 이전을 해야 돼요. 지분을 조금 갖고 오시더라도. 네. 문제 그렇게 없습니다. 하시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없는 게 문제인가요? 아유 장모님 곧 들어가겠습니다. 꼭 먹고 알 먹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장모님 사랑합니다. 무섭다. 기다리세요. 무섭습니다. 네. 자, 오늘 나눈 그 이야기 외에 또 합가를 고려하고 있는 시청자분들께 전할 이야기가 있다면 좀 들려주시죠. 네,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녀가 무주택 세대였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어 보여요. 그런데 이제 자녀들이 유주택이거나 아니면은 이제 부모님이 2주택 이상을 갖고 계셔서 합쳤을 때 2주택 이상자가 된다라고 할 때는 양도세 이슈가 분명히 발생할 수 있는데 그게 단순히 동거봉양은 양도세 비과세 특례를 해준대라고 해서 끝날 문제는 아니거든요. 이런 경우가 발생했다라고 한다면 무조건 세무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시고 신고를 할 때도 이상 없이 신고를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이게 궁금하네. 부모가 1주택이 있어요? 네. 자식도 1주택이 있어요? 네. 근데 요 주택을 네. 따로 이제 임대를 주고 예. 좀 더 큰 집으로 내가 임대를 해서 가는 거야. 네네네네. 둘 합쳐서. 네. 그럼 괜찮잖아. 이거 너무 어려운데요? 그렇게 임대를 주고 다른 곳에 전세나 월세로 산다. 그러다고 하더라도 이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은 2주택이기 때문에 그쵸. 예, 앞서서 그런 조인들은 피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는 처분을 네. 빠져나갈 구멍이 없네. 헌법은 안 돼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 날씨 한번 알아볼까요? 마지원 기상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상암동에 나와 있습니다. 온열 질환자가 벌써 1,500명을 훌쩍 넘었습니다. 온열 질환 예방을 위한 3대 수칙이 있는데요. 물, 그늘, 그리고 휴식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지역이 폭염경보에 점령됐습니다. 한라산 정상을 제외한 전국에 특보 발효 중이고요. 피서지로 유명한 태백 고원지대마저 뚫렸습니다. 오늘도 어제만큼 덥겠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 33도 예상되고요. 청주는 34도, 대구는 3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네, 폭염과 호우에 모두 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열기가 쌓이면서 곳곳에 강한 소나기가 내릴 텐데요. 현재 중부 곳곳에는 호우특보까지 내려졌습니다. 아침까지는 경북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겠습니다. 그 밖에 전국에도 시야가 답답한 곳이 있으니까요. 출근길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네, 당분간 무더위 속에 소나기 구름이 자주 발달할 전망입니다. 소나기 특성상 기습적으로 쏟아질 수 있어서 가방에 작은 우산 하나씩 챙겨주시고요. 국지적으로 강하게 내릴 수 있는 만큼 안전사고에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제11대 서울시의회 민생실천위원회 출정식이 지난 1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열렸습니다. 민생실천위원회는 서울시 의원들이 직접 민생 현장을 살피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실천 조직인데요. 봉양순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평범한 시민의 삶이 나아질 수 있도록 쉼없이 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힘이 없는 점, 불공정한 사회 이런 데 부분 쪽을 둘 거고 물들이 소리가 나는 곳, 물들이 눈물이 있는 곳에는 언제든 달려가서 눈물을 닦아주면서 그들의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걸 찾아보도록 해야 되는 거죠. 사회적 약자 지원 활동을 꾸준하게 펼쳐온 민생실천위원회는 앞으로도 따뜻한 행보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조금 전에 일기예보 하는 거 보니까 비가 제법 내리네요. 네, 맞습니다. 날씨 정보 잘 확인하시고요. 지역에 따라서 비가 내릴 수도 있으니까 또 소나기 예보도 있으니까요. 외출하실 때는 작은 우산 하나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즐겨봐, 너의 세상. 플레이 더 넥스트 채널 A.